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구조물 손상평가사가 겪은 일인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네요. 구조물 손상평가사. 사실 이번 이야기는 재신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익명의 번역가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 따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한국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선 저런 직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10년째 구조물 손상평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생소한 직업일지 모르겠지만 일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선 건물이 파괴됩니다. 그게 화재든 홍수든 가스 폭발이든 구조 붕괴든 뭐든 간에 응급구조대가 할 일을 마치고 현장이 정리되고 모든 1차적 작업을 마친 뒤 제가 들어갈 차례가 되죠. 저는 구조물 안을 걸어다니며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 시공사, 보험사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건물을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철거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죠. 저는 언제나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나와서 보고서를 쓰고 다음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10년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죽었으며 수십 채의 파괴된 건물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정신을 갉아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정신은 지금껏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괴된 건물은 그냥 파괴된 건물이 됩니다. 그 건물이 예전에 무엇이었는지는 그 사고로 얼마나 죽었는지는 뒷전이 되고 하중을 받는 벽의 상태와 무너지려는 구조물 안에서 가장 저항이 적은 이동 경로만 보게 될 뿐이죠. 그럼에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고 이제 그걸 다른 누군가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건물은 2월이었습니다. 가스 누출이 부엌과 1층 대부분을 날려버렸고 2층은 벽지의 그 흐름과 모든 창문이 터져나간 것만 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폭발은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 거죠. 구조적으로 말짱하지만 완전히 드러난 채로. 저는 1층을 기록하고 지지벽이 약간 손상됐다고 적은 뒤 2층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 침실은 3개 있었고 그중 2개는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폭발과 함께 천장이 밀리면서 생긴 갈라진 석고보드와 그 흐름, 폭발 압력 때문에 이리저리 날아간 가구들. 헌데 복도 끝에 있는 3번째 침실은 너무 멀쩡했습니다. 짙은 초록색 이불이 팽팽하게 당겨진 정돈된 침대, 물이 담긴 유리컵과 재떨이가 놓인 협탁, 라이터 옆에 놓인 담배 한 갑. 어딘가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일단 그 내용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방, 개인 물품 훼손 없음, 철거 전 내용물 평가 권고. 신기한 일이었으나 사진을 찍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공학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거니 하며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건물 전까지는 말이죠. 두 번째 건물은 3월이었습니다. 시의 동쪽 외곽에 있는 전기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불은 벽 안에서 시작됐고 누군가가 연기 냄새를 맡기도 전에 구조물 내부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층과 건물의 우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불행 중 다행히 건물의 좌측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의 좌측을 방마다 돌았습니다. 연기 침투 정도, 천장 장선의 열 손상, 바닥 3군데가 물러진 상태, 하부 바닥이 손상된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도 끝에 보이는 침실 하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열자마자 헛숨을 삼키게 됐죠. 짙은 초록색 이불이 팽팽하게 당겨진 정돈된 침대, 물이 담긴 유리컵과 재떨이가 놓인 협탁, 라이터 옆에 놓인 담배 한 갑. 저는 잠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2월에 건물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이불, 같은 재떨이, 협탁 위에 같은 배치.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아니라고 설득한 거죠. 짙은 초록색 이불은 흔합니다. 싸구려 라이터와 재떨이도 흔하고 흡연자들 중에는 담배를 협탁에 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연, 오래된 주택들, 비슷한 취향의 인테리어, 별것 아님. 저는 그렇게 보고서를 쓰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4월이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파열된 수도로 인한 침수 피해 현장. 1층이 상업 공간이고 위층이 주거 공간이었던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말 그대로 완전히 뜯겨 나갔습니다. 2층과 3층은 상당한 침수 피해를 입었고 바닥은 뒤틀렸고 석고보드는 손상됐으며 모서리에는 이미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 어느덧 3층의 복도 끝. 저는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순간적으로 가슴 안쪽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빌어먹을 같은 방. 하지만 두 가지 다른 점이라면 이번에는 침대가 그렇게 팽팽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불은 끌어올려져 있었지만 베개에는 살짝 눌린 자국이 있었죠. 누군가 그곳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서둘러 침대를 정리한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펴놓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재떨이 안에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반쯤 피운 담배. 불은 꺼진 듯 하였으나 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내려놓고 그대로 두고 간 것처럼 말이죠. 이쯤 되니 소름 끼치는 감각과 함께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진을 찍었고 방의 치수를 쟀습니다. 이전 두 건물에서 찍은 사진과 벽지 무늬를 대조했습니다. 창문 근처에 같은 빛바랜 부분, 문 옆 이음새에서 벽지가 살짝 들뜬 같은 위치. 집에 돌아온 뒤 저는 그 벽지 무늬를 검색했습니다. 뭐야, 단종? 제조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1987년에 단종된 제품. 이미 망해버린 회사였죠. 저는 더 찾아보는 걸 포기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보고서에 그 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건물은 5월. 꽤 오랜 시간 이 일을 했지만 건물에 들어가기 싫다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주차한 트럭 안에 15분을 앉아있다가 겨우 문을 열었죠. 화재 피해,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저는 그렇게 기록하며 아래층들을 기계적으로 돌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으며 메모는 약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위층, 복도 끝. 언제나와 같은 이 패턴에 이번엔 손이 떨려왔습니다. 덜커덕. 역시나 전부 똑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엔 매트리스가 달랐습니다. 저는 제 매트리스를 압니다. 4년 전 눌린 신경 때문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뒤로 산 매트리스. 정말 이상하죠? 그건 제 매트리스였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떠오른 왜라는 의문과 함께 저는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설명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소에 제 매트리스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 매트리스의 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제 매트리스 택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제조일도 똑같은. 저는 글라스에 술을 한 잔 따르고 부엌 식탁에 아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흔한 매트리스잖아. 이 동네에 그런 매트리스가 아마 수천 개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은 지난주였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문을 열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집 이후로 들기 시작한 이상한 기시감과 함께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도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알아야 했고 그걸 봐야만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으니까. 덜커덕. 문을 열자마자 전신에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그 방은 제 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가지고 있던 풍경화 프린트. 그림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준 것이라서 계속 두었던 그 그림. 그리고 여름에 세척액을 쏟고 세탁하는 날까지 알아차리지 못해 생긴 딱 그 위치의 시트 위 표백 얼룩. 모든 게 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대에는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옆으로 누워 등을 돌리고 있었고 이불은 위까지 끌어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저와 같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 저랑 똑같은 머리카락, 내가 지쳤을 때 자는 자세, 한쪽 팔을 베개 아래에 넣은 모습까지. 저는 그 문간에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려왔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 했으나 버티고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를 되돌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와 트럭에 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저는 지금 부엌 식탁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에 돌아옴과 동시에 위층으로 올라갔고 침실 문간에 서서 한참 동안 제 방을 바라봤습니다.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한 번도 침대 정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협탁은 깨끗합니다. 충전 케이블도 물컵도 여타 잡동사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표백 얼룩이 있던 시트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준 풍경화 프린트도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매트리스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시트가 씌워져 있었고 호텔에서 정리한 침대처럼 모서리까지 단단히 접혀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제 침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방처럼 보입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방처럼.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누군가 방금 치우고 나간 방처럼. 기억의 부재가 느껴짐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어디에서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집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곳들이 내 집의 주소가 아니었던 걸 깨달았고, 그렇게 제가 지금껏 얼마나 오랫동안 떠돌았던 건지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곳이 내 집이 맞는 건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친구에게 전화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맥주를 마시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만나서 그에게 다 말하고 상담할 생각입니다. 이 이상한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여전히 저처럼 보인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서 무언가의 C인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진 건물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지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주인공이 말짱한 건물을 저렇게 만들고 다녔고 그 안을 자기가 기억하는 공간으로 꾸미고 집이라고 생각했다. 둘 다 좀 소름 끼치긴 하네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 뭐가 났어요. 네. 저는 꼭 스트레스 받으면 입 근처에 뭐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